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근대사 파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학 농민운동과 갑오 을미 개혁에 대해서 볼 건데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는 사회개혁 부분이죠. 우리가 한 것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것도 있어서 이걸 다 섞어놓고서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동학 농민운동은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돼서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지금 고르는 거네요. 요 사이에. 가를 먼저 볼게요. 복합상소 이후에도 물러나면 원하는 바를 시행할 것이다라던 구강이 약속과는 달리 관리들의 침학이 날로 심해졌다. 최시영은 도탄에 빠진 교도들을 구하고 최재우의 억울함을 씻기 위해서 보훈 집회를 개최하였다. 여러분, 동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학에 반대된다고 동학이란 이름으로 최재우가 만든 건데 이 최재우는 혹세무민, 사람들을 꼬드겨서 이제 사학적인 거를 퍼뜨린다라는 것 때문에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식 종교로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최재우의 그 신원을 위해서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두 번째 교주였었던 최시영이 보훈 집회를 개최를 해요. 보통은 동학이 우리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하고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교조 신원 운동 나오는 게 1893년, 94년 뭐 요 사이에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복합적으로 벌어졌었던 사회개혁 운동하고 이 동학도 조금 맞물려 있는 게 있는데 단순하게 최저의 억울함만 푼다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동학이 사회개혁 운동에 조금 참여를 하는 그런 것도 성격도 좀 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라고 하는 시기는 이제 보훈 집회를 개최했었던 시점이고요. 나를 볼게요. 동학 농민군은 거짓으로 패한 것처럼 꾸며서 황토현의 진을 쳤다. 일단은 아직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이고 그냥 우리를 인정해주고 최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시위를 하는 그런 집회하는 시점이고요. 지금 이 나라고 하는 거는 동학 농민운동이 시작이 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동학 농민운동이 발발하는 요 사이 과정에서 뭐가 있었는지를 지금 찾는 건데 농민군이 이미 결성이 됐어요. 거짓으로 패배한 것처럼 꾸며서 황토현에서 진을 쳤다. 관군은 밀고 들어가 그 아래에 진을 쳤다. 그래서 관군을 무찔렀다고 나옵니다. 제1차 동학농민운동은 동학군이 쭉쭉 승리하는 것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민난으로까지 번질 건 아니었는데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크게 확장된 케이스예요.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동학농민운동이 황토현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는 시점과 아직 농민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교조 신원운동을 하는 그 전해에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 사이에 동학농민운동과 이 삼례 집회 사이에 어떤 일을 고르지는 않고요. 지금 시기를 약간 띄어놨는데 동학농민운동이 어떤 순서로 시작됐는지 알고 있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황토현 전투가 됐다는 건 이미 그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와 하고 일어나서 전투를 하면서 황토현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면 결성되는 과정, 이 전에 있었던 전투 이런 것들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런 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 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1번, 논산으로 남접과 북접이 집결하였다. 이 접이라고 하는 거는 동학에서만 쓰는 되게 독특한 단위예요. 그 무리를 지칭하는 단위인데 그래서 남접이랑 북접이 위아래에서 모여가지고 충청도의 논산에서 모여서 그 우금치 전투를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1차가 아니라 이거 나의 뒤에 2차 동학농민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결해가지고 공주 우금치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뒤식이겠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우금치 전투를 해요. 우금치 전투를 하는 거니까 5번도 나의 뒤식이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황토현에서 승리하고 쭉쭉쭉쭉 나가서 전주성까지 함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하고 화약을 맺거든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서로 원하는 바를 한번 맞춰보자 해서 전주화약이라는 거를 맺고 그리고 이제 이 동학군이 요구하는 거를 이 정부가 추진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고 이제 동학군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치를 하기 위해서 집강소라는 걸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교정청 설치되는 거는 나중에 전주성을 점령하고 나서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나의 뒤시기가 되겠죠.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을 했다. 사실은 전주성을 점령을 하고 나서 전주성 점령하고 나서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화해를 맺은 게 뭐냐면 당연히 이때에도 외국군의 출병을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할 때 아차했던 게 뭐냐면 이전에 갑신정변 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조약을 맺은 게 있었잖아요. 서로 텐진 조약을 맺어서 군대를 보내면 나도 보낸다 이러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청나라한테만 SOS를 쳐도 자동으로 누가 온다? 자동으로 일본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맺은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일본이 갑자기 군대를 보내요. 이걸 보고 정부도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동학군도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내부의 싸움에 자꾸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중간 조율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전주 화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전주 화약을 맺고 나서는 청나라한테 우리가 내부에서 해결했으니까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아. 이제 그만 가라 얘기를 하고 청나라는 군대를 거두려고 해요. 청나라는 철수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민기적대면서 안 간 거죠. 일본이 민기적거리면서 명분이 없는데도 군대를 철수를 하지 않고 민기적 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경복궁을 점령하는 거를 동학군이 보고 쟤네 왜 저래? 하면서 야 우리가 사실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우리가 이 농민운동을 하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일본 군대가 들어온 거니까 여기엔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쟤네들을 우리가 이제 몰아내야 된다. 어쨌든 정부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고 화약을 맺었으니까 지금은 이 정부 편에 서서 일본을 몰아내는 게 더 먼저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남접 북접이 모여가지고 일어났을 때에는 얘네들을 몰아내는 거를 필두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복궁을 점령하는 거는 나의 뒤시기에 나오는 거죠. 고부 농민들이 조병갑의 탐악에 맞서서 만석보를 파괴했다. 이게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됐었던 고부 밀란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94년에 1차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고부라는 지역에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름이 참 외우기 쉽게 돼 있죠. 갑질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정말 쥐어짜기를 말도 못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세금도 세금인데 되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참다가 폭발을 해가지고 이 만석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 만들고 거기서 뭐 나오는 것도 지가 다 가져가고 막 이러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참고 만석보를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원래 이렇게 하극상을 하면 주모자들은 다 죽어요. 우린 이런 걸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엔간해서는 이런 거를 웬만한 결심으로는 안 해요. 그래서 밑에 몰려 있었던 가장 힘이 없었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 작게 안 일어납니다. 임술 농민봉기 같은 거 보면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퍼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그거 한번 해결해 봐봐 하고서 안핵사라는 거를 파견을 하거든요. 저 정도까지 사람들이 빵 터진 데에는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라고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임술 농민봉기 때는 박규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내려가서 진짜로 안핵사로서의 일을 했어요. 자기가 살펴보니까 이게 단순 하극상이 아니라 이것도 이 사람들의 삼정의 문란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어난 일이더라. 이 백낙신의 탐악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일이더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건 이 탐관오리가 잘못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할 수 있게 삼정이정청이라는 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액션이 지나가는데 조병갑의 탐악에 맞서가지고 고부 밀란이 일어났을 때 안핵사로 파견이 됐었던 이용태라는 사람이 더 심한 사람이 간 거예요. 이 이용태는 이거를 조사할 생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 감히 하극상으로 밑에 놈들이 위에 자기가 모셔야 될 주인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괜히 사람들만 쥐어짠 거죠. 농민들만 처벌을 하고 이 조병갑한테 별다른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려는 게 보여서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고 고부밀란이 이제는 완전히 크게 봉기의 형태로 드러나게 돼요. 전봉준이 이제 이용태라고 하는 안핵사가 하는 꼴을 보고 이거 뭐 정적이 될 게 아니구나. 이거 이제 말로 해서는 될 단계가 넘어섰다.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 하고서 이제 백산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발통문 같은 거 돌려서 크게 이제 깃발 들고 일어나는 게 동학농민운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던 근본적인 사건에는 고부밀란이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농민운동으로 우아하고 번진 겁니다. 요게 이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요게 먼저 터지고 나서 황토현 전투도 하는 거고 농민 군대가 결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지난달에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 농민군이 마침내 정부와 화약을 체결했습니다. 농민군은 곧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전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민군이 집강소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정부가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를 하면서 어떻게든 둘 사이에 접점을 만들려고 하는 시점이죠. 1차 동학 농민운동이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거 뒤에 전주 화약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했다. 요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여기서 해산하려고 했는데 일본 군대가 돌아가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더 크게 모입니다. 남접이랑 북접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큰 단위로 군대가 연합을 한 거죠. 2차 동학농민운동의 집결입니다. 1번이 답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이거 뒤가 아니라 이전에 나오는 거겠죠. 시기적으로. 황룡촌 전투, 황토현 전투. 다행인 거는 둘 다 황자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외우기에 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크게 광군한테 승리하면서 쭉쭉쭉쭉 오면서 마지막으로 전주성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보훈 집회가 개최되었다. 삼내 집회, 보훈 집회 이런 거가 진행이 돼서 이제 교조 신원 운동을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동학의 교세가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그 다음 단계에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이고요. 사태 수습을 위해서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되었다. 고부 밀란이 터졌을 때 얘를 파견했는데 사태를 더 악화시켜서 봉기를 일으키는 주도자가 돼버리고 말았죠.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전몽준이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할을 습격하였다. 고부 관할을 습격해서 밀란이 터져가지고 이거 해결하려고 이 사람 왔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백산봉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 같은 거를 하면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전주화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접 북접이 모여요. 이런 순서로 쭉 이어져 나가는 순서를 머릿속에 좀 넣어주세요. 3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일어났었던 모습이고요. 낡은 체제와 외세의 압박에 맞섰던 농민들, 그들이 이끈 변혁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해본다. 낡은 체제하고 외세의 압박이잖아요. 맨 처음에 1차는 낡은 체제에 대한 거를 불만을 품고 일어나는 건데 두 번째로 일어나는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 경복궁을 억지로 점령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외세의 압박이라고 하는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맞섰다라고 성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1차, 2차를 전부 합쳐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고부밀란, 전주성 점령. 자, 3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냐? 그 다음에 우금치 패배가 나옵니다. 우금치 패배가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갈 걸로 제일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우금치에서 패배를 하는 거는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 전투 치르는 그 시점이죠. 남북쪽에서 논산에 집결해가지고 요 군대가 우금치에서 싸우는 거예요. 1번이 답으로 나오네요. 1번.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는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주성. 백산에 모여서 4대 강령을 선포하다. 백산에 모여서 4대 강령 선포하고 황토현 전투 승리하고 그 다음에 전주성 점령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것도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는 거는 고부 민남보다 이전입니다. 이거는 고종의 등극 시점이랑 맞물려요. 고종이 즉위했을 때 그때 아까 혹세무민의 죄명으로 끌려왔었던 그 최재우의 처형이 그 고종의 즉위 초반에 일어났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재우가 처형되는 사건과 최시영의 그 교주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는 서로 같은 해에 일어나는 사건이라서 이거 한참 앞쪽 시기에 고종의 등극 시점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내 집회가 열리는 거 이거보다 이전이에요. 이거보다 이전.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일어났기 때문에 동학이라고 하는 게 영향력이 있구나. 이게 모여서 힘이 되는구나 라는 걸 사람이 확인을 하고 나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동학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 세력이 크게 확장이 됐던 겁니다. 앞선 시기에 나올 수가 있겠죠. 1번으로 답 찾아주시고요. 빈출 마크 붙어 있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 지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과정을 완벽하게 다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동학농민운동을 다 외우신 거예요. 지도로 그냥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냐 지금 물어보는 건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부농민 봉기가 일어나요. 고부농민 봉기가 일어나서 황토현 전투 같은 거 하고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근데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점령하고 지네 나라에 안 가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금치 전투를 하죠. 패배를 했지만 이 과정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우금치 전투까지가 고부 농민 봉기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딱 1년이에요.
전봉준이 우금치 전투 다음에 도망 다니다가 체포가 되는 게 12월이니까 고부밀란이 1월 달에 있었고요. 1월 달 그 백삼봉기가 있어서 1월 달에 고부밀란이 터지고 이용태가 오는 게 2월 달이고 이 제대로 수습이 안 돼서 사람들이 모여서 백삼봉기를 일으키는 게 백산에서 와 하고 일어나는 게 3월이고 황토현 전투가 4월이고 전주화약이 6월이에요. 그런데 그 6월 달에 얘네들이 이걸 같이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요. 일어나서 남북전 모이고 10월 달부터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금치 전투하고 도망 다니다가 12월 달에 전봉준이 체포되고 하면서 나중에 처형되면서 끝납니다. 한 1년 정도의 숨가쁘게 일어났었던 사건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거. 교정청을 설치하는 건 전주화약 체결하고 나서 요 시점이겠죠. 전봉준이 체포되는 건 여기예요. 12월. 13도 창의군 여기랑 관계없습니다. 13도 창의군은 이거는 1907년, 1908년 정도 이거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일제강점기가 안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전혀 이 시기랑 관계가 없고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되는 시점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하니까 전투를 했겠죠.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패턴으로 문제 나오는지 아시겠죠? 5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떨어진 녹두꽃,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본대요. 고부의 농민들이 폭정의 항거에서 봉기합니다. 황토현에서 광군을 물리치면서 승승장구를 해요. 그리고 전주성 점령했겠죠. 전주화약을 체결했대요. 그리고 4번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뭔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고 전봉준이 체포되는 걸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전주화약을 맺고 나서 전봉준의 체포 사이에 있었던 2차 동학농민운동에 해당하는 거 골라주면 되겠죠.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는 건 여기 한참 앞선 시기죠. 한참 앞선 시기. 백산에서 집결해서 4대 강령을 발표하는 거는 여기 사이예요. 여기 사이.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관군하고 전투를 하는 거니까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한테 맞서서 싸우는 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겠죠. 남북접이 모여가지고 두 번째로 일어나서 이번에는 성격이 조금 달리해서 외세에 대한 이 항거 활동으로 일본군에 맞서 싸웁니다.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3번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겠고요. 황룡촌 전투하고 황토현 전투는 같은 달에 따닥으로 일어납니다. 4월 달이에요. 서울에서 교조 신원을 위한 복합 상소를 올리는 거, 요 상소를 올리는 거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이전 해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문자, 재차 기포한 것은 일본 군사가 궁궐을 침범하였다고 한 까닭에 다시 일어났다 하니, 자, 일본 군대가 우리 궁궐을 침범을 해서 다시 일어났다. 이거 동학농민운동 2차 얘기하는 거네요. 다시 일어난 후에는 일본 병사에게 무슨 행동을 하려고 했느냐? 이 진술자, 궁궐을 침범한 연유를 힐문하고자 하였다. 이거는 꾸짖으면서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본 병사나 각국 사람이 경성에 머물고 있는 자를 내쫓으려 하였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각국인은 다만 통상만 하는데 일본인은 병사를 거느리고 경성에 진을 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영토를 침략하는가 하고 의아해한 것이다. 전봉준이 체포되고 나서 신문을 받았던 공초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잘 하고 있죠. 넌 일본 군대한테 뭐 하려고 그랬던 거야? 라고 했더니 너네가 남의 나라 궁궐에 군대 끌고 와가지고 침략하려는 것처럼 했잖아. 그래서 나는 이 우리 임금과 나라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자료가 남아있는 겁니다. 녹두장군으로 불리는 전봉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의병을 일으킬 수가 없죠. 그 전에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의병을 일으키는 거는 그 최익현 그리고 신돌석 이런 사람들이 이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의병을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을사의병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독립문을 세웠던 사람 서재필이네요. 서재필. 독립신문의 사장도 하기도 했고 이거는 서재필. 지부복골 척화의 소를 올려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한 사람 최익현입니다. 자주 언급이 됩니다. 최익현. 13도 창의군을 지휘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한 사람은 의병장의 총대장의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밑에 허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게 실패를 하게 되죠. 둘 다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보국안민을 기치로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서 싸웁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실제로 이끌었던 핵심 인물이죠. 전봉준.
6번에 5번이고요. 그 종로에 가면은 종강역에 전봉준 동상 크게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전봉준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전봉준 동상 있는 데에 그 사거리에 바로 뒤쪽에 크게 이제 빌딩 하나 있거든요. SC제일은행 빌딩 크게 있는데 거기 앞쪽이 의금부 있었던 자리예요. 거기 앞쪽으로 압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다가 이걸 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결이 좀 나름 되는 장소기는 해요. 6번에 5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7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끔 이렇게 가나다만 보고도 지레 겁을 먹고 그냥 이거 건너뛰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일단 2점짜리로 나온 거 보니까 막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내부에서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의 특징은 뭐가 확실하게 아닌 거 하나를 알면은 한 2개 정도는 바로 지우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겁을 먹지 마시고 하나씩 소거를 하면서 풀어보실게요.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고부에서 밀란이 다시 일어났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고부에서 밀란이 다시 일어났다. 장흥부사 이용태를 안핵사로 임명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자, 고부 밀란이 일어난 시점이에요. 이거는 고부 밀란은 지금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 된 시초가 되는 첫 번째 사건 중에 하나예요. 자, 고부 밀란.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전봉준은 무주 집강소에서 집강소가 나오려면 전주 화약이 체결된 나중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거보단 먼저 올 수 없다는 거죠. 나로 시작하는 거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자, 집강소에서 다음과 같은 통문을 보냈다. 최근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국왕이 욕을 당했으니 블라블라블라. 경복궁을 침범했다. 집강소와 경복궁 침범해서 이건 확실하게 전주화약 뒤에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시점이군 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다를 보겠습니다. 청국의 간섭을 끊어버리고 우리 대조선국의 고유한 독립 기초를 굳건히 하였는데, 이번에 마관 시모노세키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드러나는 빛이 더욱 빛나게 되었다. 청국의 간섭을 끊어버리려는 제목이 그 내용이 있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는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뭐냐면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맺어진 조약이에요. 그래서 청나라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는 그 시점인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청나라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간섭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청나라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나 일본이 들어오는 거나 그게 그거기는 합니다. 근데 청나라는 일본은 꼭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는 하죠. 그러면 이거는 청일전쟁이 끝난 나중 뒤의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청일전쟁은 동학농민운동의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여기 가나다에서 가장 나중에 와야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럼 다가 맨 마지막에 가 있어야 돼요. 다가 마지막에 가 있지 않은 거 지워버리면 가나다밖에 남지 않죠. 요거 지금 순서대로 나와 있네요. 1번입니다. 1번. 사실 이런 거는 하나쯤 좀 헷갈려도 이렇게 소거하다 보면 하나밖에 안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소거하셔가지고 문제 풀어주세요. 자, 8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초정부적인 정책 의결 기구였어요. 총재 1명을 포함해서 20명 내외로 구성이 됐고, 총재에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을 했다. 3개월 동안 210여 건의 법안을 의결하였으나 6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상당히 개혁적인 정책을 쭉쭉 추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의결 기구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거 군국기무처입니다. 군국기무처. 이 김홍집이라는 사람도 참 비운의 천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한 50대 정도도 안 되는 나이에 한 장관 같은 거 다 단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출세도 좀 쉬웠던 것 같은데, 난다긴다 하는 천재라고도 알려져도 있고요. 출세가 좀 빨랐던 편이에요. 왜냐면 고종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좀 똑똑한 사람들, 개혁을 좀 뚝심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 김옥균도 엄청 이뻐했고, 김홍집도 상당히 이제 총애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김홍집도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자기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일본의
명령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이 우리한테 안 좋은 행위를 했던 모든 것들이 김홍집한테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분노가 이 사람한테 몰려들게 돼가지고 이 사람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백성들한테 돌 맞아서 죽었는데 상당히 많은 개혁 정책에 참여를 했었던 사람이기는 하죠. 김홍집하고 박영효가 둘 다 욕을 엄청 많이 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자, 군국 기무처라고 하는 이거는 1차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과 연결이 되는 1차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을 이 군국기무처에서 전부 다 실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있었던 거는 일단은 군국기무처 자체보다는 1차 갑오개혁에 뭘 했었느냐를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한번 골라볼게요. 1번 공사노비법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여기 바로 답이 나오네요. 갑오개혁은 사실 우리가 원해서 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기는 해요. 우리가 원해서 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일본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좀 안 좋은 거, 악습 같은 것들을 많이 폐지시켰다는 점에서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합니다. 1차 갑오개혁에서는 아주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문제가 됐었던 것들이 대체로 여기서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사노비법을 폐지한다든지 연좌제를 폐지하고 과부를 결혼할 수 있게 해주고 과거제 폐지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악습들이 여기서 거의 많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임술 농민봉기를 계기로 설치가 되는 거는 삼정이정청이 있었죠. 삼정의 문란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거.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의 권위로 혁파되었다. 굉장히 생뚱맞은 게 하나 나오는데 조광조라고 하면은 중종 때 인물이잖아요. 기묘사화로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없애야 된다고 막 얘기해서 없어진 거는 소격서라고 있습니다. 도교 행사 주관하는 거 이때 없어지긴 했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자리 잡았다. 왜 전쟁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가 되었나? 그것은 이 기구가 국방이랑 관련된 기구였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이건 비변사 얘기고요. 소속 부서로 교린사, 군무사, 통상사 등 12사를 두었다. 초기 개화 정책으로 만들었던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에서 1차 갑오개혁의 개혁 내용으로 진행한 거 1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9번 빈출 마크 들어가 있네요. 빈출 마크. 군국기무처에 대해 알려줘. 군국기무처는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담당한 기구입니다. 총재는 김홍집이었으며 유길준 등의 개화파와 박준양 등의 흥선대원군 계열의 인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200여 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군국기무처에서 한 거는 1차 갑오개혁이다.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거는 1차 갑오개혁 때 뭐 했니? 이거 골라주는 거죠. 공사노비법 혁파했다. 또 나오네요. 공사노비법을 혁파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신분제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보통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데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일반인이 있고 천민이 있어요. 이렇게 네 종류로 얘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왜냐면 사극에도 양반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양반은 신분 계급의 명칭이 아니에요. 조선은 한 500년 유지가 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망할 때까지 신분제도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양인이 있고 천인이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원래는 양천제예요. 양천제. 근데 양인들끼리 서로 벼슬과 그 직업에 따라서 3단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양반이 있고 중간에 기술직, 전문직, 중인이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3단 분리를 해버려가지고 이것이 마치 신분제도인 것처럼 변질이 된 건데 법전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양천제입니다. 그래서 천인제도를 없애놓는다는 건 뭐예요? 천인이 없어진다는 건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냥 똑같아진다는 거잖아요. 신분제도가 없어진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분제도라고 하는 조선 500년을 지탱하는 가장 큰 아주 고질적인 기둥이었던 요것이 없어졌다는 거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없는 게 사실은 현대인의 가장 큰 현대사회의 제일 큰 특징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로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요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1차 갑오개혁 때 드디어 실시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1차 갑오개혁이 아니겠죠. 자, 뭐가 섞여 있는지 볼게요. 5군형을 2군형으로 통합이라고 쓰고 축소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5개를 2개로 줄였는데 이거를 똑같이 이만했던 거를 이렇게 5개 있던 거를 자 똑같이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누자 이게 아니라 그냥 군형 자체를 확 줄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신식군대 만들고 군사제도 개편하려고 옛날 올드한 버전을 2개로 확 줄여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미 강제로 정리해고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있고 이군형 딱 남았는데 여기서도 급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이 터진 거죠.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고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양으로 나아가다. 태양력 쓰는 거 을미개혁의 주요 특징입니다. 을미개혁.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하였습니다. 한성사범학교. 서울에 학교를 근대적으로 만들려면 선생님 육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만드는 학교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거 2차 가보개혁 때 하는 겁니다. 2차 가보개혁 때에 지게하문을 설치해서 지게를 발급했습니다. 근대식 땅문서 같은 건데 이거는 광무개혁입니다. 지게가 나오면 대한제국 광무개혁이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얼마 발급하지도 못했지만 자 1차 가보개혁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볼게요. 10번. 밑줄근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파리의 외무부 장관 아노토 가카케 전임 일본 공사는 국왕에게서 사실상 거의 모든 권력을 빼앗고 개혁위원회, 군국 기무처가 내린 결정을 확인하는 권한만 남겨놓았습니다. 이후 군국 기무처는 매우 혁신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이 몇몇 조치에 대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니 이에 대해 동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조선인들은 이 기구가 왕권을 빼앗고 일본에 매수되었다고 비난하면서 어떤 지방에서는 왕권 수호를 위해 봉기했다고 합니다. 자, 조선 사람들은 이 군국 기무처가 왕권이 없어지고 일본한테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맞았고요. 실제로는 사실 가보개혁의 내용 자체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한테 바랬던 거나 정말로 개혁을 시켜주려는 거는 아니고 우리한테 내정 간섭을 한다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건 정말 우리한테 좋은 것들도 있었지만 좀 안 좋은 거 폐지하고 하는 것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쉽게 통치하고 이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유리한 베이스가 되는 것들을 개혁안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군국 기무처에서 했었던 거 계속 나오는 1차 가보개혁이잖아요. 1차 가보개혁에서 했던 거 골라보겠습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는 거 을미개혁이라고 했어요. 양으로 나아가다. 태양력 쓰는 거. 자, 기억은 아니에요. 자, 기억이 들어간 거 지워버리기. 니은 탁지하문으로 제정을 일원하였다. 이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정을 일원화한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야 좋겠죠. 일본이 보기에는 편하겠죠. 자, 탁지하문으로 제정을 일원화하는 거 가보개혁 때 하는 거고요. 니은이 없는 거 지워버리면 돼요.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하는 거 광무개혁 때 하는 겁니다. 가보개혁이 아니에요. 디귿은 아닙니다. 자, 디귿이 들어간 거 지워버리니까 하나밖에 안 남죠. 요거밖에 안 남죠.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신분제도 없애고 과거제도 없애고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악습을 없애는 거, 그런 거 1차 가보개혁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니은, 리을로 구성되어 있는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1번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김홍집과 박영효를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에서 개혁을 추진했다더군 수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재판소를 설치했다고 들었네. 자, 여러분 1차 가보개혁이 있고요. 2차 가보개혁이 있어요. 2개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1차의 머리는 김홍집 하나예요. 그런데 2차의 머리는 2개입니다. 김홍집, 박영효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언급이 되면 2차 가보개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이번에는 2차 가보개혁이네요. 골라볼게요. 원수부를 설치한다. 이거는 광무개혁입니다. 국가 원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황제를 원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건 광무개혁. 기기창을 설립하는 거 이거 완전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영선사 같은 거 그 중국에 파견해가지고 거기에 그 기기창을 사실은 거기서 학습을 하고 와서 뭐 기기국이나 이런 것들 같이 만드는데 쓰는 거죠. 중국에 기기국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근대식 무기 제조하는 거 보고 와서 비슷한 거 우리나라에 만드는 거 이거 다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공사 노비법 혁파하는 거는 1차 가보개혁이었죠. 1차 가보개혁. 태양력을 공식적으로 채택한다. 양으로 나아가다. 건양.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하는 것. 이게 2차 가보개혁의 특징이고요.
자, 수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재판소를 설치했다고 들었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적의 선지로 나올 때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두 번째 갑오개혁의 특징은 뭐가 되게 복잡한 걸 했네 하는 것들이 다 2차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수령의 권한을 축소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사법재판소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3권이 분립이 돼 있죠. 그래서 뭐 대통령이 잘못해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뭔가 초월적인 존재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권한을 세 개로 지금 쪼개놨으니까. 그래서 사법이라고 하는 게 분리가 돼서 사법재판소가 따로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이 갑오개혁으로 이것을 축소시키기 전까지는 수령은 자기 고을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왕이나 다름이 없어요. 행정적인 거, 사법적인 거, 군사적인 거를 자기가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재판도 다 하잖아요. 왜 전래동화나 그 사극에 보면은 뭐 조금만 죄를 지으면 이놈을 강가로 끌고 가라 하면서 그 사또가 재판을 하잖아요. 그 사또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를 했으니까 너가 잘못했네. 너 뭐 장 몇 대 맞아라 이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판사가 아닌데 그냥 고을의 수령인데 재판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이 되다가 그러니까 사실 수령만 되면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손에 쥘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가 좀 병폐가 있다라고 보고 2차 갑오개혁 때에는 권한 중에서 사법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하는 사법기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2차 갑오개혁 때 이거를 드디어 하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12번. 밑줄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동안 국정 논의를 주도한 군국 기무처가 폐지되었다는군. 그렇다네 이제는 김홍집과 박영효가 주도하는 내각에서 개혁을 추진한다더군. 2차 갑오개혁이네요. 2차 갑오개혁 찾을게요. 통리기무아문과 12서를 설치하는 거 한참 전에 초기 개화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초기 개화 정책,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요게 답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복잡하다. 복잡하고 희한한 것 같은 게 나오는 게 보통 2차 갑오개혁 때 전부 다 진행이 되는 일이에요.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고 개국기년을 사용하는 거 이미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고요.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 거 이것도 1차 때 했던 거. 8조에서 6조에서 파라문으로 개편하고 과거제도 폐지하는 거 1차 갑오개혁 때 하는 거죠. 밑에 3개는 전부 1차 갑오개혁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죠? 희한하게 이 부분이 나오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입에 안 붙어서 그런지 아니면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크게 여러 개 많이 안 나와요. 답이 어렵다면 오답이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이 뭔지를 찾아내기가 쉬운 경우가 많아서 소거하다 보면 요것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12번에 2번으로 푸시고 자, 마지막 페이지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추진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본군의 엄호 속에서 사복 차림의 일본인들은 건천궁으로 침입하였다. 건천궁. 건천궁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건천궁? 건천궁이 어디 다른 궁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경복궁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경복궁의 안쪽에 들어가면 가장 뒤쪽에 향원정이라는 연못 있어요. 큰 거 제일 뒤쪽에 향원정의 뒤쪽에 있는 전각을 건천궁이라고 합니다. 궁 속의 궁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거를 지을 당시에 고종이 뭐 아버지의 간섭으로도 벗어나고 싶고 좀 안전하게 있고 싶어가지고 궁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뒤쪽에다가 뒷문에 되게 가까운 데다가 건천궁이라는 자기의 생활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어졌다가 이제 복원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가보실 수가 있어요. 건천궁. 그 건천궁 앞쪽에 향원정이라는 연못이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시신이 풀어졌다고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거 왕과 왕후의 처소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나오죠. 자, 죽은 왕후의 얼굴을 덮어주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죠. 이거 을미사변입니다. 얼마나 나라가 힘이 없으면 제일 안전해야 되는 궁궐에 밤에 이 사람들은 군인도 아니었어요. 거의 일본 준 깡패? 그냥 깡패라고 봐야죠. 낭인이죠, 낭인. 낭인 집단들을 모아다가 이런 사람들을 모은 이유도 훗날에 혹시 일이 잘못됐을 때 뒤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일본 정부랑은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도 이 스탠스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노코멘트로 일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을미사변이 터졌는데
폭도들이 달려들자 국내부 대신은 왕후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팔을 벌려서 앞을 가로막아 섰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양팔이 잘린 상태로 시신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 왕후의 침전을 지켰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때 죽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사실 되게 왕비를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다 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고종이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충성스러움을 길이길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제사단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제사도 막 지내줘요. 거기가 장충단이에요. 여러분들은 동국대학교 쪽에 있는데 장충단. 네, 괜히 그런 이름이 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경직이라는 이 신하가 여기서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의 실수는 뭐였냐면은 왕후의 얼굴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아무도 몰랐는데 이경직은 왕비 얼굴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왕비한테 누가 칼을 들고 가려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보호하려고 앞을 딱 이렇게 해줬는데, 누군가 튀어나와서 어떤 여자 앞을 이렇게 막아요. 그 남자 관리가. 그러면 일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뒤에 있는 여자가 왕비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아마 누군지 알려주는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떻게 왕비인 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왕비의 시신만 불태우고 갔다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왕비의 시신을 나중에 골라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불에 뭐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와서 뒤쪽에 향원정 앞에서 불 태운 다음에 그 재를 그 건천궁 옆에 있는 동산하고 앞쪽에 향원정 연못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은 한국인으로서는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고, 아직도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우리는 해결이 안 됐죠. 왜냐면 이걸 일본이 아직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버젓이 일본의 소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 교과서에는 한 글자도 언급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노코멘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을미사변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쇼크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람들 완전 대멘붕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을미사변 일어나고 나서 아주 공격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일본 과거제를 폐지하는 거는 제1차 갑오개혁 때 하는 거죠? 아니에요. 태양력을 시행하였다. 을미사변 일어나고 나서 을미개혁이라는 게 추진이 돼요. 여기에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면서 태양력을 사용하게 하고 생활 습관을 서양식으로 급격하게 바꾸게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그런 액션들이 많이 좀 나오기도 해요. 물론 좀 큰 관점에서 보면 근대적인 국가로 가는 데 필요했었던 조치인 거는 맞지만, 상당히 강제적인 방식으로 상당히 쇼킹한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굉장한 반발을 샀습니다. 실제로 을미사변 자체도 사람들한테 쇼크인데, 갑자기 음력으로 살았던 사람들한테 양력으로 살으라고 하고 가장 크게 사람들이 반발을 했었던 거는 이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 단발령이 있습니다. 상투를 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들한테 머리카락은 부모가 준 거라서 자르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건데, 이거 완전 무시하고 단발령 억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풍습이 있어요. 이 풍습을 억지로 서구식으로 개조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민족성을 없애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상당한 반발을 보여요. 왕비를 죽이고 막 이런 걸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을미의병이라는 것도 크게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서양식 달력을 쓰라고 이러면서 양력으로 막 억지로 모든 걸 다 바꾸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리고 속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인 풍습에 따라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거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양력을 따르면 여러분들 그 설날에 우리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설날이 두 번이잖아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원래 양력을 따르자면은 그냥 신정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1월 1일 신정으로 양력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사실 완전 설날은 아직도 음력으로 세죠. 아직도 음력으로. 그래서 신정 구정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신정과 구정을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 신은 뭔가 새롭고 뉴뉴한 그런 느낌이고, 구정은 그 단어의 의미 때문에 좀 올드한 거란 느낌이 확 나지 않나요? 구정이라는 단어는 사실 쓰면 안 돼요. 우리나라 단어는 설입니다. 설. 설날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구정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설날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정은 그냥 새해 첫날입니다. 그냥 1월 1일이라고 부르면 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명절은 그 설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제강점기에 좀 잔재입니다.
아직도 구정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한테 이거는 좀 옛날 구닥다리 방식의 풍습이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거부감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음력을 기준으로 생활을 했었으니까. 자, 을미개혁에 들어가는 걸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고, 유경공원을 설립하는 거는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경공원이 여러분 덕수궁 있는데 아시죠? 덕수궁? 정동에 세워져 있었던 학교예요.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 있는 자리 그 인근에 유경공원이 있었는데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다들 학교가 아니라 파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유경공원은 영재를 육성하는 공공기관에서 만든 그런 학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잘 사는 집 자녀들만 데려가서 하기는 했지만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약간 근대식의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최초의 어떤 근대적인 학교,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오래 운영은 못 됐지만. 왜냐면 정동에 유경공원이 있었던 자리에 바로 인근에 나중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아펜젤러가 만든 배제학당도 생기고 나중에 이화학당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학교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유경공원보다는 아마 그쪽을 좀 많이 기억을 좀 하게 되고 있죠. 유경공원이 있었던 자리에는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이랑 잔디밭밖에 없는데 바로 옆에 배제학당이 있었던 자리에는 아직도 그 배제학당이 있었을 때 만들었던 건물 하나가 안 없어지고 남아서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공사노비법을 혁파하는 거 이거랑 같이 1차 가보개혁 때 하는 거죠. 통리기무 암문을 설치하는 거는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시기네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14번 볼게요.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제 발행된 관보를 보았는가? 지난 8월 국모시해 사건 이후에 국모시해 사건 을미사변 터지고 나서 김홍집 내각에서 추진한 개혁의 일환으로 태양역을 시행한다더니 그에 맞추어서 새로운 연호를 정하라운 조칭이 내려왔네. 건양이라는 연호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정이 됐다. 양력 1월 1일이 시작되고 새로운 연호가 들어간다.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 맞는 거 고를게요.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근대식 땅문서 쥐게 발급하는 거는 요건 을미개혁이 아니라 광무개혁이죠. 광무개혁.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는 거는 두 번째 가보개혁에서 하는 거였어요. 2차 가보개혁. 군제를 개편해서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하였다. 사실 이게 답인데 이것까지는 암기를 하고 있지 않죠? 이거 그냥 살짝 보류로 일단 냅둔 다음에 나머지 거를 볼게요.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 거 1차 가보개혁이잖아요. 이거 1차.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는 거. 요거 2차 가보개혁쯤에 나오는 거니까 요것도 아니고 군제를 개편해서 친위대와 진위대 이게 중앙이고 이게 지방이거든요. 이게 을미개혁의 몇 안 되는 그 조항 중에 하나에 요게 해당이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보통 안 해오죠. 보통 안 해오는데 다른 것들이 확실하게 오답이라서 지우다 보면 찾을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3번으로 답을 찾아주겠습니다. 조금 지역적인 게 나오긴 했어요. 1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흉악한 일본 자객들이 왕후 폐하를 수색하는 것을 도왔다. 전각으로 돌입해서 왕후를 찾았다. 왕후 폐하를 찾아내고 칼로 범하였다. 노건 숲을 가운데로 옮겨 석유를 그 위에 바르고 나무를 쌓아 불을 지르니 다만 해골 몇 조각만이 남았다. 아직도 이날 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기록이 거의 없으니까. 왜냐면 이런 걸 기록으로 남겨놓지도 않을 뿐더러 이 민비가 죽는 거를 목격한 한국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한국 사람 목격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싹 다 죽어서. 근데 우리 어떻게 하느냐? 마침 그 이 왕비를 보호하고 있는 왜 경비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디가드 같은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왕후를 지키는 보디가드 역할로 근위대장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너무나 다행히도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그 러시아 사람이라서 그 백인을 죽였을 때 이 사람이 속한 국가랑 전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밖으로 살려서 내보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고종한테 가서 본인이 본 거를 얘기를 해주어서 사실 고종은
왕비가 죽었다고는 하는데 왕비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왕비가 안 죽었다고 좀 믿었어요. 한 2달 정도. 그래서 죽었다고 발표도 안 하고 장례식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바친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사람 이름이 사바친이거든요. 이 사람이 가서 그거를 얘기도 해주고 증언도 해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궁 안에서 왕비가 죽은 게 맞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하게 되고 그걸 딱 듣고 나서부터는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자기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타깃 자체가 왕비였고 자기는 아직 쓸모가 있으니까 그냥 살려놓은 거잖아요. 못 죽여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죠. 궁에 들어와서 제일 깊숙한 곳에 있었던 왕비를 이렇게 살해했는데 자기나 왕자나 언제 죽을 줄 알고 경복궁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관파천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을미사변을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을미사변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게 여긴 안전하지 않군 도망가자 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던 게 아관파천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뒤에 아관파천 나오겠죠? 아관파천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걸로 골라주시면 되죠. 이거는 딱히 어렵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을미사변이랑 아관파천의 앞뒤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일의 의병을 일으킨 이들이 각처에 글을 보내서 말하기를 정부의 변란이 자주 나고 각처에 도적이 일어나며 대군주 폐하께서 외국 공사관에 파천하여 황궁하실 기약이 없고 남의 나라 공사관에 도망가서 황궁할 기약이 없다.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 왜 일어났어요?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고를게요. 자, 을미사변이 일어났으니까 아관파천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을사늑약은 이거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을사년 1905년에 일어나는 거. 용안포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1903년쯤에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용안포 사건은 러시아하고 연결돼 있어요. 러시아.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제가 굳이 왜 설명하냐면 자, 을미사변이 터져요. 을미사변이 터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러시아 공사관 도망가잖아요. 러시아.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왕비는 왜 죽은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나서 일본이 이제 그 청나라도 눈치도 안 보고 이제 맘대로 우리나라를 쪼물락쪼물락 하면서 이제 세계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삼국간서 때문에 그 요동반도를 또 토해냈잖아요. 라우둥반도를 토해내죠.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는 사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는 걸 보고 되게 쇼크받아요. 우리의 어떤 보디가드처럼 느껴졌었던 청나라인데 아니 일본이 이겼다고? 여기서 약간 막막함을 느끼는데 잘 보니까 일본이 러시아 말은 듣더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은 대세인가 보다. 그래서 역시 러시아하고 좀 친분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러시아랑 원래 별로 친분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통역관도 없어요. 러시아 통역관도 없어서 급하게 러시아 통역관을 막 특채로 막 이렇게 뽑으면서 왕비가 나서가지고 만찬자리 같은 거 만들면서 우리가 러시아랑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일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기껏 청나라 두들겨 패가지고 드디어 쟤를 무찔러서 내보내놨는데 얘보다 더 큰 애가 온다면 아주 짜증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나라하고 가까워지는 걸 굉장히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주도하고 있나 봤더니 왕비가 이걸 주도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굉장히 무지막지한 방법을 지금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왕비가 제거됐다는 것은 그 정도로 러시아랑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를 일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간 것이고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신변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비호를 받으면서 1년을 그 공사관에 피신을 해 있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러시아도 그냥 뭐 고종이 불쌍해서 데리고 있었겠어요. 고종을 보호하고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이권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있는 데가 조금 위쪽 동네잖아요. 그 위쪽에서 압록강이나 막 이런 데 만주랑 요 내려오는 요 라인에 그 나무들 자라는 구간이 있어요. 삼림 구간이 있어요. 그 삼림 구간들에 한 20년 정도의 벌채권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벌채를 해서 거기에 땅이 생기고 그 목재를 이동시키고 거기에 자원을 캐고 그리고 그쪽에 항구 만들고 여기다 군대도 주둔시키고 하고 싶겠죠? 거기서 나무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쪽에 있었던 용안포라고 하는 항구를 여기다가 우리가 조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용안포 사건이에요. 안 그래도 일본은 지금 심기가 되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근데 러시아는 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굉장한 이권을 가지고 나가면서 끊임없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이권을 가져가요. 나중에 고종이 덕수궁으로 황궁하고 나서도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일단 우리는 러시아에 빚을 졌어요, 지금. 그래서 러시아한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권을 마지못해 오케이 해주고 있었는데 이 용안포를 조처해달라고 하는 거를 일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얘네가 정말 나무나 이동시키려고 석탄이나 이동시키려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냐? 아, 아니다. 여기로 군대 주둔시켜가지고 만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만주가 그 만주 쪽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 같은 거 이런 거 놓으려고 사람들이 또 여기를 노리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굉장한 어떤 요충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라서 근데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주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의지도 분명히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짜증나 하는 걸 뻔히 아는데도 거기다가 보란 듯이 군사 기지도 막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본과 얘네들이 파지직 하면서 이 용안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용안포는 러시아에 조차지는 절대 안 돼 하면서 일본이 팍 껴들어가지고 이거는 모두의 항구를 만들어야 돼. 그냥 용안포를 개항장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를 협박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러시아한테 안 주고 그냥 공공의 항구로 개항장으로 만들어요. 결국은 개항장이 됐지만 이 사건은 러시아와 일본이 부딪히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아주 짜증나겠죠, 러시아도. 그래서 러시아랑 일본이 이걸로 투닥투닥 하다가 그 다음 해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 러일 전쟁이 터지는 원인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용안포가 지명이 되게 낯설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낯선 거는 저기 윗동네거나 저기 아랫동네인데 보통은 만주나 간도 지역에 있는 게 우리가 들었을 때 좀 낯선 지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왜냐면 이 용안포라는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막 암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 이 사건 때문에 러일 전쟁 터지고 그랬는지 왜 갑자기 러시아가 용안포를 조차지로 달라고 하는 건지 이 전후 관계를 이해를 안 하시면은 이게 사건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 연도를 어떻게 다 외워요? 다 외우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이 어떻게 러시아가 여기를 차지하는 데까지 세력을 확장했는가 이거를 같이 기억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밑에 두 개는 연도가 같으니까 같이 정리할게요. 헤이그의 특사가 파견되었다. 을사늑약이 억지로 체결이 되고 나서 이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다가 1907년에 고종이 밀사를 파견을 하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3명을 파견을 했는데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 헤이그 특사가 걸려서 대한제국의 군대를 일본이 강제로 해산시키고 고종을 퇴위시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둘 다 같은 해에 1907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건들이 무슨 조약이 섞여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가보개혁, 제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을미개혁, 그리고 광무개혁, 초기 개화정책 이거를 막 섞어놓고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고르라는 문제가 주로 나오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디테일하게 진짜 원본 사료를 보면 여러분들 머리 다 터질 텐데 기본적으로 문제 나오는 것들은 다행히도 조금 정해져 있다. 대표적인 항목을 몇 개만 외우셔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개혁마다 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페이지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거를 같이 보시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